밤 11시 판교의 불빛이 스카이라인을 수놓는 고급 오피스텔. 이곳은 IT 업계에 떠오르는 스타트업 창업자 박민준과 대기업 PR팀장 최하윤의 보금자리였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성공과 사랑, 모든 것을 다 가진 완벽한 부부였죠.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통유리창, 미니멀하지만 값비싼 가구들로 채워진 집은 그들의 성공을 증명하는 전시관과도 같았습니다. 이날도 민주는 늦은 시간까지 코딩에 매달리다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 잠금이 해제되는 소리가 나자 거실에서 들려오던 하윤의 목소리가 순간 멈췄습니다. 아, 그럼 다음에 다시 얘기해요. 네, 선배님. 곧 연락드릴게요. 민준이 들어서자 하윤은 평소보다 한 톤 높은, 어색할 정도로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찰나의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곧바로 완벽한 미소로 가려졌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선배님이라는 호칭, 회사 팀장님이라기엔 지나치게 다정한 어조였습니다. 늦었네. 누구랑 통화했어? 목소리가 들떠 보이는데. 아, 민준씨. 왔어요? 회사 일 때문에. 요즘 신규 프로젝트 때문에 정신없는 거 알잖아. 팀장님이랑 잠깐 통화했어. 그래? 고생 많네. 저녁은 먹었고? 그럼? 당신은? 또 샌드위치로 대충 때운 거 아니지? 우리 민준씨 앱 대박나면 그때는 매일 저녁 내가 최고급 레스토랑 데려갈게. 민주는 아내의 애교 섞인 말투에 피로가 녹는 듯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남은 작은 찜찜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 하윤은 야망이 넘치는 여자였습니다. 민준이 스타트업의 불확실한 미래에 모든 것을 걸고 밤낮으로 일하는 동안 하윤은 대기업의 안정된 시스템 안에서 화려한 성공을 누렸죠. 그녀는 SNS 속 친구들의 해외여행 사진과 명품 가방들을 보며 자신의 삶이 정체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민준의 헌신을 사랑했지만 동시에 그의 고단한 현실이 자신의 빛나는 세계를 좀먹는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갈증, 더 높은 곳을 향한 욕망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하윤이 중요한 회사 행사가 있다며 평소보다 화려하게 차려입었습니다. 그때 민준의 눈에 낯선 액세서리가 들어왔습니다. 그 브로치 새로 샀네? 처음 보는 건데 비싸 보이는데? 그녀의 실크 블라우스 옷깃에는 다이아몬드가 촘촘히 세팅된 백금 브로치가 차갑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한 번도 선물한 적 없는 그의 스타트업 수입으로는 상상하기 힘든 물건이었죠. 하윤은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만지며 태연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아, 이거? 이번에 우리 회사 창립 기념 행사 VIP 기념품으로 받은 거야. 예쁘지? 나한테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정말 우리 회사에선 상상도 못할 기념품이네. 잘 어울려. 늦지 않게 다녀와. 민주는 아내를 믿었습니다. 아니, 믿어야만 했습니다. 이 완벽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스스로 의심을 지워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아내가 떠난 텅 빈 집에서 잠 못 이루던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완벽한 세상에 가느다란 균열이 생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낯설고 다정했던 전화 목소리와 현실감 없이 반짝이던 브로치의 잔상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무너지기 전에 고요한 경고음이었습니다. 2부 거짓말과 판도라의 상자. 그 가느다란 균열은 민준이 애써 외면하는 사이 점점 더 벌어지고  처음에는 알아채기 힘든 미세한 변화였습니다.
하윤의 귀가 시간이 늦어지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회사 회식이라는 이유는 편리한 변명이 되었고 일주일에 한두 번이던 회식은 어느새 매일같이 이어졌죠. 그녀의 옷차림도 달라졌습니다. 단정하고 세련된 오피스룩은 몸의 곡선이 드러나는 과감한 디자인으로 바뀌었고 은은했던 시트러스 계열 향수도 밤의 장막처럼 짙고 관능적인 머스크 향으로 변했습니다. 민준이 낯선 향에 대해 묻자 그녀는 웃으며 새로운 나를 위한 선물이라고만 답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그녀의 휴대폰이었습니다. 한때는 그저 업무 도구였던 스마트폰이 이제는 외부 세계로부터 그녀를 지키는 견고한 요새가 되었습니다. 집에서는 항상 화면을 바닥으로 향하게 뒤집어 놓았고 짧은 진동이 울릴 때마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하고는 날카로운 신경질과 함께 자리를 피했습니다. 한 번은 민준이 소파에 나란히 앉아 그녀의 어깨에 기댔을 때 마침 울린 메시지 알림을 무심코 보려 하자 하윤은 거의 비명을 지르며 몸을 피했습니다. 그날의 서늘한 거부감은 민준의 가슴에 작은 얼음 파편처럼 밝혔습니다. 어느 주중 저녁 모처럼 함께 식사를 하던 민준이 용기를 내어 주말 계획을 꺼냈습니다. 이번 주말에 바람 쐬러 갈까? 당신 좋아하는 동해라도 가서 회도 먹고. 요즘 우리 너무 소원했잖아. 당신 얼굴 보기도 힘들고. 하윤은 포크로 파스타를 의미 없이 뒤적이며 휴대폰 액정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민준의 말은 허공에 흩어지는 먼지 같았죠. 잠시 정적이 흘렀고 그녀는 마치 이제야 생각이 난 듯 인공적인 탄성을 내뱉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어떡하지? 나 이번 주말에 부산 출장 잡혔는데 갑자기 생긴 거라 말을 못했네. VVIP 클라이언트 미팅이라 팀장인 내가 빠질 수가 없어. 부산? 갑자기? 미리 말해주지 그랬어. 같이 가려고 휴가라도 내볼까 했는데. 미안. 정말 정신이 없었어. 그래도 일인데 어떡해. 내 커리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당신 스타트업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당신도 이해하지? 다녀와서 주말에 꼭 시간 낼게.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 짜증 섞인 단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준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질문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대답이 자신에게 더 큰 상처가 될 것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저 쓴웃음을 지으며 식어버린 파스타를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토요일 밤이 찾아왔습니다. 하윤이 부산 출장을 떠난 밤, 민준은 텅 빈 집에서 홀로 노트북을 켜고 일에 몰두하려 했지만 코드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부산행 KTX 시간표와 김해공항의 출도착 현황을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하게도 하윤의 일정과 맞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었죠. 시계가 자정을 넘기고 새벽 일시를 향할 무렵 현관문에서 도어록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산에 있어야 할 아내가 비틀거리며 들어섰습니다. 그녀에게서는 바다의 짠 내음 대신 강남의 고급바에서나 맡을 수 있는 비싼 와인과 낯선 남자의 스킨 향이 뒤섞인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하윤아, 출장이라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술 마셨어? 민준씨. 일이 생각보다 일찍 끝나서 서울로 바로 왔지. 팀원들이랑 성공적으로 마친 기념으로 한잔했어. 그녀는 혀가 꼬인 채로 횡설수설하며 소파를 향해 쓰러지듯 걸었습니다. 민준이 황급히 그녀를 부축하는 순간 어깨에 걸쳐져 있던 명품 핸드백이 그의 팔에 부딪혀 바닥으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가방의 내용물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붉은색 립스틱, 파우더 컴팩트, 그리고 여러 장의 카드들.
민준이 그것들을 주워 담으려 허리를 숙였을 때 그의 눈을 사로잡는 두 개의 물건이 있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느낌이었습니다. 하나는 매끈한 검은색 카드키였습니다. 거기에는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이 아닌 선명한 금박 글씨로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최고급 호텔이었죠. 그리고 그 옆 더 치명적인 증거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난번 브로치가 담겨 있던 것과 똑같은 작은 파란색 벨벳 상자. 민준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한 가닥 희망을 붙잡는 심정으로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보석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잘 닦인 은색 타이 클립 하나가 들어있었고 그 표면에는 세 개의 이니셜이 정교하고 냉정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K, T, O. 부산 출장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KTO는 누구인가? 그 순간 박민준의 세계는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거대한 폭발음 뒤에 먹먹한 정적처럼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판도라의 상자는 열렸고 그 안에는 희망 대신 끔찍한 진실만이 들어있었습니다. 3부 연극과 진실을 향한 사냥. 그날 밤 민준은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안에서 무언가 차갑게 부서져 내렸고 그 자리에는 뜨거운 분노가 아닌 얼음 같은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슬픔은 사치였고 배신감은 이제부터 그가 써내려갈 복수극의 연료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는 동이 트기 전 소파에서 잠든 하윤이 깨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일어나 바닥에 흩어진 물건들을 그녀의 핸드백에 다시 담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강남 호텔의 카드키와 KTO 이니셜이 새겨진 타이 클립도 제자리에 넣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전쟁이었고 적에게 자신의 무기를 노출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은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아니, 평소보다 더 다정했습니다. 숙취로 괴로워하는 하윤을 위해 북엇국을 끓여주기까지 했죠. 그의 완벽한 연기 앞에서 하윤은 안도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머리 아파. 어제 어떻게 들어왔지? 필름이 끊겼나봐? 내가 침대로 옮겼어. 많이 힘들었나 보네. 자, 이거 마셔. 속 좀 풀어. 와, 민준 씨가 웬일이야. 고마워, 자기야. 역시 남편밖에 없네. 하윤은 그의 친절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눈빛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국물을 떠먹여주는 그의 손길은 마치 차가운 칼날을 숨긴 채 적의 목을 겨누는 암살자의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민준은 회사에 급한 미팅이 있다는 핑계를 대고 사무실을 빠져나왔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강남의 허름한 상가 건물에 위치한 해결사무소라는 간판이 붙은 곳이었습니다. 낡은 문을 열자 담배 연기가 자욱한 사무실 안에서 책상에 앉아있던 중년의 남자가 그를 맞았습니다. 피곤해 절어 보였지만 사람의 속을 꿰뚫어보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남자 백 팀장이었습니다. 박민준 씨 되십니까? 앉으시죠. 전화로 대강의 내용은 들었습니다. 네. 조용하고 확실하게 처리하는 곳이라고 소개받았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 드립니다. 그게 무엇이든. 그래서 남편분께서 원하시는 게 정확히 뭡니까? 단순 사실 확인입니까? 아니면 이혼 소송을 위한 증거 확보입니까? 민준은 품 안에서 작은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그가 밤새 몰래 찍어둔 타이 클립 사진과 호텔 카드키의 정보가 적힌 메모가 들어있었습니다. 아내의 가방에서 나왔습니다. 부산 출장을 다녀온 날 밤에요.
저는 진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진실에 대한 대가도요. 대가라. 좋습니다. 일단 이니셜의 주인을 찾는 것부터 시작하죠. 착수금은 선불입니다. 그리고 박민준 씨, 절대 아내에게 티를 내선 안 됩니다. 평소처럼, 아니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행동하십시오. 의심은 사냥감을 도망치게 만들 뿐입니다. 그날 이후 민준의 집에서는 기이한 연극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준은 완벽한 남편을 연기했고 하유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를 연기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 식탁에서 밥을 먹고 한 침대에서 잠을 자면서도 서로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어느 저녁 하윤이 와인을 따르며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기야, 우리 연말에는 유럽으로 여행 갈까? 당신 회사도 좀 안정되면 스페인 가서 가우디 건축 보고 싶어. 당신도 좋아하잖아. 민주는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얼굴에는 더없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와인잔을 들어 그녀의 잔에 가볍게 부딪혔습니다. 좋지. 당신이 가고 싶다면 어디든. 열심히 일해서 꼭 데려갈게. 약속해. 그 약속이 결코 지켜지지 않을 것임을 두 사람 중 오직 한 사람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흐른 어느 오후, 민준이 스타트업 사무실에서 투자 계획서를 검토하고 있을 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보세요. 박민준 씨 되십니까? 백 팀장입니다. KTO. 신원 확인됐습니다. 민준은 숨을 죽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백 팀장의 목소리는 감정 한 점 없이 건조했습니다. 누굽니까? 강태호. VC 업계의 거물 강태호입니다. 아마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내분의 대학교 경영학과 2년 선배더군요. 첫사랑이었다는 소문도 있고요. 강태호. 민주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업계의 성공 신화, 그리고 하윤의 졸업 앨범에서 희미하게 본 기억이 있는 얼굴. 모든 퍼즐 조각이 섬뜩하게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두 사람의 만남을 포착했습니다. 청담동의 한 와인바에서요. 첫 번째 사진들을 확보했습니다. 확인하시겠습니까? 민주는 대답 대신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전화기는 이제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마지막 열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으로 직접 지옥을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사부, 부정할 수 없는 증거와 결정적인 한 수. 수화기 너머의 침묵은 긍정의 의미였습니다. 민주는 자신의 지옥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위해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심장은 더 이상 뛰지 않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백 팀장의 사무실에 다시 들어섰을 때 이전의 불안감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감정 없는 가면이 씌워져 있었죠. 백 팀장은 말없이 두툼한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로 밀었습니다. 각오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마음 단단히 먹고 보시죠. 이 바닥에서 20년 넘게 일했지만 이런 경우는 저도 흔치 않습니다. 민주는 봉투를 열어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청담동의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환하게 웃는 하윤의 모습. 민주는 몇 년 동안 보지 못했던 진심으로 행복해 보이는 미소였습니다. 그 미소가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심장을 도려내는 듯 했습니다. 다음 사진은 강남의 파르나스 호텔 로비였습니다. 두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엘리베이터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넘길수록 수위는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호텔 지하 주차장, 어두운 차 안에서 서로를 탐하는 모습까지. 민주는 기계적으로 사진을 넘겼습니다. 매 사진이 비수가 되어 그의 가슴에 밝혔지만
그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모든 감정이 증발해버린 사람처럼 그는 그저 사실을 확인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진들과는 조금 다른 비즈니스 미팅처럼 보이는 사진이었습니다. 와인잔이 놓인 테이블 위로 강태호가 하윤에게 서류철 하나를 건네고 있었죠. 하윤은 익숙하게 서류를 받아 가방에 넣고 있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그 장면에 민준의 온몸이 굳어버린 이유는 서류 표지에 선명하게 밝힌 로고 때문이었습니다. 민준의 피와 땀, 그의 모든 것이 담긴 스타트업의 가장 강력한 경쟁사, 이노테크의 로고였습니다. 이 사진을 주목하십시오. 서류에 찍힌 로고, 이노테크입니다. 박 대표님 스타트업의 경쟁사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단순한 불륜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최근 몇 달간 강태호의 V씨는 박 대표님이 접촉했던 유망 스타트업들을 놀라운 타이밍에 가로채거나 경쟁사에 투자를 집중했습니다. 마치 내부 정보를 손에 쥔 것처럼요. 최하윤 씨가 박 대표님을 통해 얻은 고급 정보들을 강태호에게 넘기고 강태호는 그 정보를 투자에 활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의 등을 찌른 것뿐만 아니라 남편의 미래까지 팔아넘긴 셈입니다. 백 팀장의 건조한 설명은 민준의 머릿속에서 거대한 폭탄처럼 터졌습니다. 배신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사랑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과 꿈, 모든 것을 걸었던 스타트업까지 통째로 배신당한 것이었습니다. 하윤은 그저 바람을 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꿈을 경쟁자에게 팔아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에게 버림받은 남편일 뿐만 아니라 가장 믿었던 동업자에게 이용당한 어리석은 사업가였습니다. 지난밤 잠든 자신 옆에서 태연하게 다른 남자를 만나러 나갔을 아내의 모습, 그리고 자신의 사업 계획을 듣고 고개를 끄덕여주던 그 위선적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민준의 입에서 터져나온 것은 울음이 아닌 텅 빈 웃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의 허탈한 웃음. 그는 사진들을 다시 봉투에 집어넣었습니다. 그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임계점을 넘어서자 오히려 머리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이제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법으로 싸우셔야 합니다. 이 분야 최고를 소개해드리죠. 아마 박 대표님이 원하는 그림을 그려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일 겁니다. 백 팀장이 건넨 명함을 들고 민준이 찾아간 곳은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이었습니다. 그의 앞에 앉은 홍 변호사는 날카로운 지성과 따뜻한 공감 능력을 동시에 가진 변호사였습니다. 그녀는 민준이 건넨 자료들을 씹여 분간 말없이 꼼꼼히 검토한 후 안경을 고쳤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박 대표님. 이 정도면 반박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건 단순히 이기는 싸움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길 것인지를 설계해야 하는 싸움입니다. 증거의 강도를 볼 때 재산분할과 위자료 모두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최하윤 씨는 빈손으로 나가게 될 겁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말씀하시죠. 박 대표님이 원하는 최종 목표가 무엇입니까? 저는 제가 잃은 것들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원합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요. 저는 그들이 다시는 이 바닥에서, 아니 이 사회에서 고개조차 들지 못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민준의 차가운 목소리에 담긴 의미를 홍 변호사는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민준의 눈을 들여다본 후 그의 눈 속에서 단순한 분노가 아닌 모든 것을 파괴하려는 의지를 읽었습니다. 그녀는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계획을 다시 세우죠. 완전한 파괴를 목표로. 우선 이혼 소송과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내용 증명은 두 사람이 함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날, 같은 시간에 각각의 회사와 자택으로 발송할 겁니다. 상대방이 방심하고 있을 때 법적 절차를 통해 최대한 압박하는 겁니다. 분명 그들은 단순한 불륜 사건으로 치부하고 적당한 합의금을 제시하려 할 겁니다. 합의는 없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들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고 재판까지 끌고 갈 겁니다.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의 정신을 최대한 피폐하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이 업무상 배임 증거를 IT 전문 기자와 각자의 회사 감사팀, 그리고 강태호의 VC 출자자들에게 동시에 터뜨릴 겁니다. 단순한 불륜 스캔들이 아니라 기업 윤리와 관련된 범죄 행위로 판을 키우는 거죠. 아마 두 사람 모두 이 업계에서 다시는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하게 될 겁니다. 사회적 생명까지 끝내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홍 변호사의 말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변호사가 아니라 마치 전쟁을 앞둔 장수처럼 보였습니다. 민주는 대답 대신 그녀가 내민 소송 위임 계약서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변호사님. 제가 원했던 대가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가 서류에 서명하는 소리가 조용한 변호사 사무실에 서늘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이혼 서류에 대한 서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의 인생에 내려질 심판의 집행 명령서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상처 입은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간 자들에게 심판을 내릴 집행자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전투의 막이 올랐습니다. 오부, 폭풍, 몰락, 그리고 정의. 일주일. 법원의 서류가 하윤과 강태호에게 송달되기까지 걸린 시간이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민주는 완벽한 남편의 가면을 단 한순간도 벗지 않았습니다. 아침에는 커피를 내려주고 저녁에는 그녀의 지친 어깨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그는 마치 무대 위 배우처럼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 그것은 가장 잔혹한 예고편이었습니다. 마침내 심판의 날 저녁, 하윤은 평소처럼 화려한 모습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새로 산 명품 구두를 자랑하며 거실로 들어서는 그녀의 눈에 식탁 위에 놓인 차가운 법원 등기 우편 봉투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야? 법원에서 왜? 설마 세금 문제인가? 그녀는 가벼운 의아함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그러나 안의 내용을 확인한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손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고 종이들이 힘없이 바닥으로 흩어졌습니다. 이혼 소장. 그리고 그 뒤에는 그녀가 강태호와 함께 호텔 로비에 서 있는 사진, 차 안에서 키스하는 사진들이 선명한 컬러로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침실문이 열리며 민준이 그림자 속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차가운 가면 같았습니다. 민준 씨, 이게 뭐야? 장난이지? 누가 이런 몹쓸 장난을? 이건 오해야. 정말이야. 합성 사진이야. 요즘 기술 좋잖아. 오해? 민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사진 한 장을 주워 그녀의 눈앞에 들어 보였습니다. 사진 속에 있는 저 여자, 당신이랑 많이 닮았던데. 세상에 그렇게 닮은 사람이 또 있나 보지? 강남 파르나스 호텔 스위트룸도 오해고, 그 남자 차 안에서 당신이 웃던 것도 오해였나? 아니야. 이건 누군가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거야. 당신도 알잖아. 내 위치가 되면 적이 많아지는 거. 믿어줘, 제발. 하윤은 그의 팔에 매달렸습니다. 부정, 분노, 그리고 이제는 공포에 질린 애원이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쏟아내며 과거의 기억에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결혼할 때 맹세했잖아. 좋았던 때를 생각해봐. 당신 스타트업 힘들 때 내가 얼마나 응원했는데?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미쳤었나봐. 외로워서 그랬어. 당신은 맨날 일만 하잖아. 내 옆에 없었잖아. 한 번만 용서해줘. 제발. 응? 다신 안 그럴게. 태호 선배랑도 다 정리할게. 용서? 민주는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잡고 있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는 조용히 하지만 모든 것을 끝장내는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래. 그럼 이것도 용서가 되나? 당신이 강태호한테 넘긴 이노테크 투자 계획서 말이야. 그것도 외로워서 그런 건가? 그것도 회사 기념품이라고 설명해보지 그래? 이노테크라는 단어에 하윤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불륜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가장 추악한 비밀, 남편의 꿈을 팔아넘긴 배신 행위까지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변명과 거짓말이 순식간에 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그제야 깨달은 것이죠. 그녀는 그대로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아이처럼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마음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의 마음속에서 최하윤이라는 여자는 죽은 지 오래였습니다. 폭풍은 예상보다 더 빠르고 거세게 IT 업계를 덮쳤습니다. 홍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간 익명의 제보는 단순한 불륜 스캔들이 아니었습니다. VC 업계의 거물과 대기업 PR 팀장이 연루된 산업 스파이 사건으로 순식간에 번져나갔습니다. 강태호가 속한 VC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그를 모든 직위에서 해제하고 내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벤처 투자 업계에서 신뢰는 곧 생명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순식간에 업계의 블랙리스트에 올랐습니다. 그의 휴대폰은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분노한 투자자들과 그에게 배신당한 동료들의 전화였죠. 그 중에는 하윤에게 건전화도 있었습니다. 최하윤,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내 커리어, 내 인생 전부 망쳐놨어. 내까지 거 하나 때문에.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 하윤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회사는 기업 이미지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대기 발령 조치를 받았고 동료들은 그녀를 유령처럼 대했습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들려오는 수군거림은 비수처럼 그녀의 가슴에 밝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그녀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중대한 기밀 유출 정황을 사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녀가 수년간 쌓아올린 커리어는 단 며칠 만에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며칠 뒤 모든 것을 잃은 그녀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 씨, 제발? 나 정말 다 잃었어. 회사도 잘리고 집도. 위자료 때문에 신용불량자 될 판이야. 길바닥에 나은 게 생겼다고?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어? 우리가 어떻게 사랑했는데? 제발 자비를 베풀어줘. 민주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녀의 절규를 말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의 뇌리에는 과거에 행복했던 순간들이 흑백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제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아득하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그는 아무 대답 없이 조용히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날 밤 하윤은 자신의 짐을 챙겨 집을 나갔습니다. 화려했던 그녀의 옷과 가방들이 빠져나간 자리는 휑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떠나며 현관 앞에 떨어뜨린 연애 시절 민준이 선물했던 작은 열쇠고리가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정의는 실현되었고 대가는 치러졌습니다.
하지만 승자의 자리에는 환희 대신 텅 빈 공허함만이 남았습니다. 모든 것을 파괴한 뒤에 남은 것은 결국 자기 자신뿐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이 잿더미 위에서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6부 잿더미 속에서 다시 태어나다. 잿더미 위에 남겨진 공허함.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 자리에 비로소 새로운 것을 채울 공간이 생겨난 것이었죠. 그리고 차가운 겨울을 지나 새싹이 돋는 봄을 맞이하기까지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박민주는 많은 것이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판교에 화려했던 오피스텔을 처분했습니다. 아름다운 거짓말로 가득 찼던 그 공간의 모든 가구와 물건들을 미련 없이 버렸습니다. 하윤과 함께 고른 이탈리아제 소파, 나란히 앉아 영화를 보던 홈시어터 시스템, 심지어 결혼사진까지. 그는 과거의 유령들이 머무는 집을 통째로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새로 자리 잡은 곳은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망원동의 작은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창문을 열면 한강의 윤슬이 잔잔하게 펼쳐지는 오롯이 그 자신만을 위한 공간이었죠. 책장에는 복잡한 경영 서적 대신 그가 사랑했던 개발 전문 서적과 철학책들이 다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와의 모든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것은 상처를 소독하는 것처럼 고통스러웠지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그의 스타트업 넥스트코드는 기적처럼 되살아났습니다. 하윤을 통해 내부 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사라지자 민준이 개발한 핵심 기술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진정성과 기술력을 알아본 새로운 투자자들이 손을 내밀었고 회사는 위기를 넘어 폭발적인 성장 가도에 올라섰습니다. 판교의 작은 사무실은 어느새 강남 테헤란로의 더 크고 활기찬 공간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밤샘 코딩에 찌든 피곤한 대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확신과 열정이 다시금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김 대리, 이 부분 로직은 내가 어제 보내준 A/B 테스트 결과 참고해서 수정해봐요. 훨씬 효율적일 거야. 그리고 너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막히는 거 있으면 언제든 나한테 바로 얘기해요. 우리는 팀이니까. 그는 직원들과 함께 화이트보드 앞에서 열정적으로 토론하고 그들의 성장을 진심으로 독려하는 리더로 변해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울려 퍼지는 그의 웃음소리는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이었죠. 그의 삶에서 일은 더 이상 생존을 위한 발버둥이 아니라 순수한 즐거움과 성취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무언가를 창조하고 그것이 세상에 가치를 더하는 과정을 다시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박민준, 그 자신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정을 넘기던 퇴근 시간을 저녁 7시로 앞당겼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한강변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땀방울과 함께 지난날의 분노와 허탈함이 씻겨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배신감에 잃어버렸던 자기 자신을 되찾는 중이었습니다. 주말에는 먼지 쌓인 카메라를 들고 출사를 나가거나 작은 화실에서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윤과 함께일 때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오롯이 자신만을 위한 시간들이었죠. 연락을 끊고 지냈던 오랜 친구들에게도 다시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색한 안부 인사와 함께 마신 맥주 한 잔은 그 어떤 비싼 와인보다도 달콤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대학 동기로부터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민준아, 요즘 SNS에 올리는 사진 보니까 얼굴 보기 좋다. 힘든 일 다 잊고 정말 새로 시작하는 것 같네. 그는 잠시 창밖의 한강을 바라보다
옅은 미소를 머금고 답장을 써내려갔습니다. 민준의 내레이션으로 처리될 이 부분은 그의 내면의 목소리를 담담하게 전달합니다. 내레이션, 새로 시작하는 거 맞아. 근데 이번에는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해서. 누군가의 기대를 채우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내 심장을 뛰게 하는 삶을 살기로 했어. 그의 옆자리는 비어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누군가로 자신의 상처를 채우는 대신 스스로 온전해지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사랑의 실패가 삶의 실패는 아니라는 것을 그는 매일 아침에 달리기를 통해 그리고 모니터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코드를 통해 온몸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새로운 관계를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상처가 아문 자리에 새살이 돋듯 건강한 자신을 먼저 되찾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또 다른 계절이 지나고 초여름의 햇살이 눈부신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민주는 여느 때처럼 한강변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6개월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볍고 경쾌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로부터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떠오르는 아침 해를 향해 자신의 미래를 향해 달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잠시 멈춰서서 강의로 떠오르는 붉은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뺨 위로 시원한 강바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상쾌한 공기는 새로운 삶의 향기 같았습니다. 그때 그의 귓가에 익숙한 클래식 음악이 들려왔습니다. 근처 벤치에서 한 여자가 휴대폰으로 음악을 들으며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우연히도 그 음악은 민준이 가장 좋아했던 쇼팽의 녹턴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어떤 의도도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름다운 음악에 이끌렸을 뿐입니다. 그가 가까이 다가서자 여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여자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민준 역시 어색하지만 진심 어린 미소로 답했습니다. 좋은 아침이네요. 짧은 인사 한마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다시 자신의 길을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사랑을 예감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낯선 사람에게 건넨 순수한 호의와 미소가 더 이상 자신에게 어색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이 다시 열리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정의는 실현되었고 대가는 치러졌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승리는 잿더미 위에서 복수심을 털어내고 자기 자신만의 삶을 다시 꽃피울 때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박민주는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 마침내 자신의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앞에는 이제 누구도 망가뜨릴 수 없는 온전한 그의 인생이 찬란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